서울의 아침은 언제나 차갑고 무심했다. 유리로 덮인 대기업 본사 건물은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이미 깨어 있었고, 자동문은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기계적인 속도로 열리고 닫혔다. 대한그룹 본사, 27층짜리 초고층 빌딩. 이곳은 수만 명의 취업준비생이 꿈꾸는 장소였고, 동시에 수백 명의 계약직과 하청 직원들이 하루하루 버텨야 하는 현실의 무게가 쌓이는 공간이기도 했다. 엘리베이터 옆 복도 끝,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회색 문 하나가 있었다. 청소 도구 보관실. 그 문 앞에서 한 남자가 잠시 걸음을 멈췄다. 허리가 조금 굽은 듯 보이게 몸을 숙이고 낡은 모자를 눌러 쓴 채였다. 푸른색 작업복은 여러 번 세탁되어 색이 바랬고 손에는 오래된 대걸레가 들려 있었다. 그의 이름은 정우빈이었다. 그러나 이 건물에서 그를 그렇게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우빈은 대한그룹의 회장이자 언론에서 최연소 재벌, 차가운 천재 CEO라 불리던 인물이었다. 수천억의 자산, 수십 개의 계열사, 그리고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남자. 그러나 오늘 아침 그는 경호원도 비서도 없이 혼자 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자신이 직접 준비한 이 청소부 복장을 입고서 며칠 전 그는 익명의 내부 제보를 받았다. 짧은 메일 한 통이었다. 회장님이 보시는 대안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취급받지 못합니다. 보낸 사람은 알 수 없었다. 증거도 이름도 없었다. 평소 같았으면 무시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은 우빈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사람답게 취급받지 못한다. 그 말이 계속해서 마음을 긁었다. 그는 회의실에서 보고서로 보는 숫자들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졌다. 그래서 회장은 사라졌고 대신 이름 없는 청소부 하나가 나타난 것이다. 복도는 아직 한산했다. 출근 시간 전이라 임원층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우빈은 천천히 바닥을 닦으며 주변을 관찰했다. 지나가는 직원들은 그를 거의 보지 않았다. 아니, 보았어도 본 척하지 않았다. 시선은 늘 휴대폰이나 앞만 향해 있었고 청소부는 그저 배경 같은 존재였다. 그는 그 무시가 얼마나 익숙한지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무시 속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도 알게 되리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때였다. 복도 끝 여자 휴게실 쪽에서 낮은 훌쩍임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에어컨 소리인가 싶었지만 다시 귀를 기울이자 분명 사람의 울음이었다.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꾹 참아온 감정이 새어나오는 소리. 우빈은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청소부의 위치에서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이상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청소부가 듣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곤 하니까. 그는 일부러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 다만 복도 끝에서 대걸레를 세운 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죄송해요. 오늘까지 입금 안 되면 수술이 어렵다고 해서. 여자의 목소리였다. 떨렸고 숨이 가빴다. 전화 통화 중인 듯했다. 아니에요. 언니 잘못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여자는 낮게 흐느꼈다. 엄마가 버텨주셔야 하는데. 그 순간 우빈의 손이 대걸레 자루를 깍 움켜쥐었다. 그는 수많은 이기 보고를 들어왔고 수많은 파상과 구조조정을 결정해왔다. 그러나 이렇게 생생한 절박함은 오래간만이었다.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렸다. 젊은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나왔다. 눈가가 붉었고 손에는 오래된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작업복 위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한 줄이 계약직 지원 업무, 하청 소속. 그녀는 우빈이 있는 쪽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보았어도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의 눈에는 온통 다른 것들만 가득했으니까. 병원비, 계약 만료, 그리고 내일의 불안. 줄이는 벽에 잠시 기대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남의 건 안 가져.
그 말은 작았지만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게 우빈의 귀에 박혔다.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대한그룹 회장실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문장이었다. 목표, 성과, 수익, 효율. 그런 단어들이 아닌 아주 단순하고 아주 무거운 말. 남의 건 안 가져. 우빈은 그 문장이 자신을 향한 질문처럼 느껴졌다. 그는 많은 것을 가져온 사람이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는 없었을지 몰라도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침묵과 희생이 있었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주리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고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복도를 걸어 나갔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이상하게도 흔들리지 않았다. 무너질 것 같았지만 무너지지 않겠다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우빈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는 이곳에 와서 많은 것을 보게 될 거라 예상했다. 부당함, 비효율, 관리 부실. 그러나 이렇게 일찍,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 사람의 삶과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그날 아침, 정우빈은 처음으로 자신의 결정이 단순한 조사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름표 하나 달린 계약직 직원이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서울의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27층 복도의 한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정우빈의 하루는 이전과 달라졌다. 그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같은 청소복을 입고, 같은 층을 오르내렸다. 하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달라졌다. 복도의 먼지보다 사람들의 표정이 먼저 보였고, 바닥의 얼룩보다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한 줄이가 있었다. 우빈은 의도적으로 그녀의 근무 동선을 파악하지 않으려 했다. 누군가를 유심히 지켜본다는 것은 자칫하면 또 다른 감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주리는 늘 그의 시야 안으로 들어왔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회의실 복도에서, 혹은 쓰레기 분리수거실에서 그녀는 언제나 고개를 숙였다. 누구에게든 먼저 인사했고 사과를 입에 달고 살았다. 죄송합니다. 제가 할게요. 괜찮습니다. 그 말들은 너무 자주 반복되어 마치 그녀의 직함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점심시간 무렵 우빈은 직원 식당 근처를 청소하고 있었다. 식당 앞은 늘 소란스러웠다. 정규직과 계약직의 줄은 미묘하게 나뉘었고 메뉴는 같았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웃음소리는 앞줄에서만 터져나왔고 뒤쪽에서는 조용한 식사 소리만 들렸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 한줄이. 오늘 왜 이렇게 느려?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다. 시설진원팀 팀장 권석호였다. 대한그룹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인물로 위에서는 능력 있는 관리자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아래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 밟는 사람. 주리는 트레이를 들고 있었다. 손에는 반찬 그릇 2개와 국이 담긴 그릇이 있었다. 아마 다른 직원의 부탁을 받아 대신 가져가는 듯했다. 죄송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게 바로야. 권석호는 주리의 트레이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계약직은 계약직답게 움직여. 여기 다 내 위의 사람들이야. 그 말은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들릴 만큼 또렷했다.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시선을 피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누군가는 듣지 못한 척했고 누군가는 이미 익숙한 장면이라는 듯 무표정했다. 우빈은 그 장면을 바로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회장으로서 수많은 보고를 받았지만 이런 말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람을 눌러버리는지는 몸으로 느껴본 적이 없었다. 주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내라고 답했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국물이 조금 흔들렸지만 넘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았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우빈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건물의 최고 책임자였다.
하지만 그 사실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가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구조를 유지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오후 작은 사건이 하나 더 발생했다. 본사 1층 로비 한가운데에는 고급 장식 화분이 놓여 있었다. 해외에서 들여온 희귀 수종이라며 관리 비용만 해도 상당하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 그 화분이 기울어져 흙이 조금 쏟아졌다. 원인은 간단했다. 급하게 지나가던 외부 방문객이 부딪힌 것이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줄이었다. 이거 누가 했어? 권석호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는 이미 상황을 보고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CCTV도 있었고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곧장 주리를 향했다. 너지? 주리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아닙니다. 제가 오기 전에. 말 대답하지 마. 권석호는 화분을 발로 살짝 밀어 보이며 말했다. 이거 값이 얼만 줄 알아? 책임질 수 있어. 주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었다. 주변에서 몇 명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누군가는 시계를 봤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정리해. 그리고 이거 수리비 내가 처리해. 그건 그만해. 계약직이 뭘 따져. 그 말은 걸정탈었다. 주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흙을 치우기 시작했다. 손에 흙이 묻어도 치마가 더러워져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는 듯했다. 우비는 그 순간 한 발짝 앞으로 나갈 뻔했다. 입술이 열릴 뻔했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하지만 그는 멈췄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는 지금 나서는 순간 이 모든 것이 개인적인 선행으로 끝나버릴 것을 알고 있었다. 주리는 구제받을지 몰라도 구조는 그대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구조는 또 다른 주리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날 퇴근 무렵 주리는 휴게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병원 진료 일정과 금액이 적혀 있는 듯했다.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리다 말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모자라네. 그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하지만 오빈의 귀에는 분명히 들렸다. 그는 휴게실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이 건물 안에는 숫자가 넘쳐났다. 매출, 실적, 성장률. 그러나 그 숫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처음으로 직면하고 있었다. 그날 밤, 오빈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비어있는 회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창밖의 서울 야경만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 아래에는 너무 많은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한 문장이 맴돌았다. 남의 건 안 가져. 그 말이 그렇게 무거운지 그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서두르지 않겠다고. 제대로 끝까지 보겠다고. 정우빈은 다음 날도 다시 청소복을 입을 것이다. 더 깊이, 더 가까이. 한 주리의 하루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시스템이 얼마나 잔인하게 작동하는지.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주가 시작되자 대한그룹 본사 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월요일 아침 특유의 분주함 속에서도 어딘가 날이 서 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우빈은 여전히 청소부의 모습으로 건물 안을 오르내렸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의 패턴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압박,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침묵. 그 구조는 생각보다 정교했고 오래되어 버렸다. 한주리는 그 구조의 가장 아래에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늘 같은 순서로 시작됐다.
가장 먼저 출근해 쓰레기 분리수거실을 정리하고 회의실 바닥을 닦고 커피 자국이 남은 테이블을 닦았다. 누구보다 일찍 움직였고 누구보다 늦게 쉬었다. 하지만 그 성실함이 보상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말 잘 듣는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일이 그녀에게 쌓였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주리야, 이거 내가 좀 처리해. 시설 지원팀의 한 직원이 서류 상자를 밀어놓으며 말했다. 주리는 이미 두 손이 가득 찬 상태였다. 그러나 거절하지 않았다. 네, 제가 할게요. 그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부탁인지 지시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았다. 우비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그녀는 문제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잘려나간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12층 임원 회의실에서 사용하던 고급 태블릿 한 대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회의실 출입은 제한되어 있었고 사용 후 바로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반납 기록이 없었다. 권석호 팀장은 곧장 사람들을 모았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계산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다. 오늘 2층에 있었던 사람들 다 나와. 회의실 근처에 있던 직원들, 예주 인력, 그리고 한주리까지 모두 불려 나왔다. 주리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누가 마지막으로 회의실 정리했어? 제가 했습니다. 주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순간 권석호의 눈빛이 미세하게 바뀌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래, 그럼 내가 제일 의심스럽네. 주리는 고개를 들었다. 저는 그런 물건에 손도 안 댔습니다. 회의실 정리만. 그럼 어디 갔겠어? 권석호는 말을 끊었다. 내가 정리했는데 없어진 거면 내가 책임지는 게 맞지. 주변이 술렁였다. 뭐뭐 직원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오비는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침묵은 중립이 아니었다. 명백한 동조였다. CCTV 확인하면 됩니다. 주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권석호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뭘 안다고 CCTV를 들먹여. 지금 내 처지부터 생각해. 그 말은 위협이었다. 직접적인 해고 통보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그 의미를 담고 있었다. 주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입술을 꼭 다문 채 고개를 숙였다. 결국 태블릿은 몇 시간 뒤 다른 회의실 서랍에서 발견되었다. 단순한 관리 실수였다. 그러나 그 사실이 알려졌을 때 누구도 주리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권석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말했다. 다들 해산해. 주리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오비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무고함이 증명되어도 상처는 남는다. 그리고 그 상처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날 오후, 오비는 일부러 12층에 오래 머물렀다. 그는 청소를 하며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다. 계약직은 항상 조심해야지. 괜히 팀은 피곤해져. 그래도 팀장 말이 곧 법이지. 그 말들은 아무렇지 않게 오갔다. 마치 오래된 규칙처럼. 오비는 그 규칙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얘 누구도 바꾸려 하지 않는지 생각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주리는 또 다른 지시를 받았다. 이미 근무 시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임원 방문으로 회의실을 다시 정리해야 했다. 오늘은 좀 늦게까지 해야겠네. 권석호가 말했다. 계약직이니까 수당은 따로 없고. 주리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병원에서 온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오비는 그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예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아직 나서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선을 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다. 방관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건물은 조용해졌고 주리는 홀로 회의실 바닥을 닦고 있었다. 불 꺼진 유리창에 그녀의 모습이 비쳤다. 작고 지쳐보였지만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그때 우빈이 다가갔다. 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같은 청소부의 위치에서 말을 건넸다. 많이 힘드시죠? 주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작게 웃었다. 괜찮아요. 다들 이렇게 일하니까요. 그 대답이 우빈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다들 이렇게라는 말 속에는 포기와 체념이 함께 담겨 있었다. 우빈은 더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바닥을 닦는 동안 조용히 쓰레기 봉투를 대신 들어주었다.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주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다. 정말로 누군가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였다. 그날 밤, 우빈은 다시 회장실에 홀로 앉았다. 그는 오늘 하루 동안 본 장면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회사의 문제는 몇몇 악한 개인이 아니라 악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구조는 한 줄이 같은 사람들의 침묵과 인내 위에 세워져 있었다. 정우빈은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다. 이름, 시간, 장소, 발언. 그는 이제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기록자이자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있었다. 이 싸움은 길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무너질 것이다. 문제는 누가 무너질 것인가였다. 정우빈이 노트북에 기록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는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 누구보다 먼저 청소도구실 문을 열었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며 건물 곳곳을 돌아다녔다. 평소엔 이름만 들었던 팀장들과 간부들의 민낯을 지켜보며 그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 회사는 병들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정돈된 듯했지만 그 아래에는 권력의 남용, 침묵의 강요, 그리고 약자를 향한 무관심이 깊게 뿌리내려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사건이 터졌다. 오전 9시 15분 본사 15층 회계부 사무실에서 분실 신고가 들어왔다. 내부 예산 및 거래 내역이 담긴 급비 문서 한 세트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문서는 인쇄물 형태로 보관되어 있었고 퇴근 전 담당자가 잠시 복사실에 두고 온 후 사라졌다고 진술했다. 보안팀은 즉시 움직였고 해당 시간대 복사실 근처에 있었던 직원들의 명단이 모아졌다. 그 중 하나가 한 줄이었다. 그날 주리는 평소처럼 복사실 청소를 맡았고 지정된 시간에 근무 구역을 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실은 곧 그녀를 향한 의심으로 바뀌었다. 회의 문서가 사라졌다고. 그거 장난 아니야. 한 줄이 그 시간에 거기 있었잖아.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복사실 근처에서 그녀를 봤다는 말이 오가고 누군가는 전에 태블릿 사건도 있었지 않냐며 슬쩍 과거를 끄집어냈다. 우빈은 그 이야기를 직원 식당 뒤편 복도에서 처음 들었다. 말하는 사람들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불편함을 덮기 위한 방어에 가까웠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주리는 보안팀에게 호출되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실 문을 열었다. 그러나 우빈은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엔 공포가 담겨 있었다. 단순한 당혹감이 아닌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운 사람의 눈빛이었다. 한주리 씨, 문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평소처럼 청소만 했습니다. 복사실 안에 들어간 적은요? 네, 항상 들어갑니다. 근무 구력이라. 그럼 그 안에 문서가 있었던 건 봤습니까? 주리는 잠시 머뭇거렸다. 책상 위에 종이 몇 장이 있었던 건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열어보거나 만지진 않았어요.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관리팀 과장이 말했다. 그 정도면 충분히 가져갈 수도 있었겠네요. 요즘 병원비 문제로 곤란해하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 말은 마치 칼처럼 그녀를 찔렀다. 주리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항변은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였다. 지금 어머니께서 위급하십니다. 바로 오셔야 해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죄송합니다. 병원에 지금 바로 가야 해서. 그러나 보안팀장은 말했다.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단 이탈은 문제될 수 있어요. 그 말에 주리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말없이 문서에 사인을 했다. 일시 업무 배제 동의서. 회사는 아직 그녀를 정식으로 해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오비는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복도 끝 유리창 너머에서 그는 주리가 서명을 하고 작은 짐 가방 하나를 들고 나오는 순간까지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가 문을 나서는 순간 누군가가 수군댔다. 그렇게 착한 척하더니 결국 그 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자극했다. 오비는 손에 쥐고 있던 장갑을 세게 움켜쥐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은 시간이 아니었다. 그는 증거가 필요했다. 모든 걸 뒤집을 만큼 명확하고 결정적인 증거. 그날 밤, 오비는 회장 전용 사무실로 향했다. 오직 그만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열고 복사실 CCTV 자료를 추출했다. 모든 직원의 출입 로그, 문서 이동 기록, 이메일 내역까지 정밀하게 분석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확인했다. 그날 아침, 진짜 문서를 가져간 사람은 따로 있었다. 관리팀 최 차장이었다. 그는 문서를 가방에 넣고 마치 실수인 척 반쯤 드러난 상태로 복사실 책상 위에 놓고 자리를 떴다. 그 타이밍에 한주리가 청소를 들어간 것이다. 카메라는 모든 걸 담고 있었다. 오비는 화면을 일시 정지시켰다. 정지된 화면 속 주리는 문서가 든 가방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보았지만 손대지 않았다. 잠시 멈춰서서 무언가를 확인한 뒤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닦았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 그녀는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 순간 오비는 알았다. 이 회사의 진짜 문제는 부정이 아니었다. 침묵이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지켜낼 사람의 부재였다. 그리고 한주리는 그런 진실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다음 날, 오비는 정장을 입지 않았다. 그는 다시 청소복을 입고 건물로 향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었다. 정우비는 이제 모든 것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싸움의 첫걸음은 아주 작고 고요한 장소에서 시작될 것이다. 한 여자의 침묵 속 진실을 이제 세상에 꺼내 보일 시간이었다. 서울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봄비치고는 제법 차가운 뒷줄기였고 하늘은 하루 종일 먹구름에 뒤덮여 있었다. 대한그룹 본사 역시 흐린 날씨처럼 무거운 공기에 휩싸여 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한주리는 더 이상 이곳에 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사라진 자리를 대신해 익숙한 청소부 한 명이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과 달랐다. 청소도구를 들고 있지만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고 움직임엔 목적이 있었다. 정우비는 조용히 움직였다.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하지만 모든 것을 보며 그는 지난밤 준비한 모든 자료를 하나의 폴더에 정리해 비서에게 전달했다. CCTV 영상, 출입 기록, 이메일 사본, 내부 보고서 2주 흔적까지. 그리고 각 팀벌 책임자들이 연루된 내부 감사방의 정황도 함께 정리되었다. 이제 퍼즐은 거의 완성됐다. 하지만 그 퍼즐을 완전히 맞추기 위해선 마지막 조각이 필요했다. 그날 오후
오비는 의도적으로 보안팀이 사용하는 휴게 공간 근처를 청소하는 척하며 머물렀다. 그곳에서는 종종 비밀스럽고 조심스러운 대화가 오갔다. 특히 권석호 팀장과 그 일행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 속에는 실마리가 숨어 있었다. 그 여자 말이야. 한 줄이 괜히 이를 키우는 바람에 귀찮게 됐어. 걔가 CCTV 확인하자고 입댄 순간부터 정리해야 했지. 팀장님이 잘 처리하셨어요. 뭐 어차피 계약직 하나쯤. 오비는 그들의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기억했다. 그는 감정 없이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감정이 들어가면 실수가 생긴다. 지금 그는 회장이 아닌 수사관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비가 더 거세진 밤, 오비는 마무리 청소를 위해 본사 정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늦은 시간까지 남아 야근하던 몇몇 직원들이 우산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틈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한 줄이었다. 그녀는 회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정문 바깥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오비도 없이 그저 비를 맞고 있었다. 오비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가 돌아왔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동시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주리 씨. 그녀는 그제서야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아주 약하고 아주 피곤한 미소였다. 회장님인 거 알고 있었어요. 그 말에 오비는 숨이 멎는 듯했다. 자신이 아직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언제부터? 처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말투, 시선, 움직임. 청소부가 하기엔 너무 신중했거든요. 오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이 억울하게 몰려 퇴출당했을 때조차 말하지 않았죠.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회장님이든 아니든 누군가가 진심으로 제 편이 되어주는 게 더 고마운 일이었거든요. 그 말은 오빈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고 전략을 지휘하고 계약을 따냈다. 그러나 이처럼 단순하고 맑은 신뢰 앞에서는 말문이 막혔다. 주리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어머니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내역이에요. 누군가가 다 처리했다고 했어요. 이름은 안 알려줬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오비는 그 봉투를 받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한 일이에요. 하지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어요. 알아요.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그녀는 깃속에서 그대로 머물렀다. 버스가 도착했지만 타지 않았다. 저 회사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오비는 놀랐다. 에휴, 이제는 모든 게 바로잡힐 겁니다. 당신의 억울함도 부당한 구조도. 저는 그런 구조 안에서 계속 일하고 싶지 않아요. 잠깐의 정의보다 오래된 무관심이 더 무서워요. 그 말은 우빈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리는 그 너머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다. 혹시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오비는 그 순간 그녀가 자신보다 훨씬 더 멀리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의 싸움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어야 했다. 구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어야 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할 겁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말했다. 이건 회장의 약속이 아니라 한 사람의 약속이었다. 그날 밤 오비는 다시 회장실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작업복이 아니라 정장을 입은 채였다. 그는 다음날 아침을 위해 모든 걸 준비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그룹의 모든 고위 임원에게 회의 소집 공문이 발송되었다. 단 하나의 제목으로 진실 앞에서. 그리고 오비는 그 제목처럼 마침내 진실을 세상 앞에 꺼낼 준비를 마쳤다.
이 싸움의 방향은 이제 바뀌었다. 단지 한 여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 이 회사를 다시 사람답게 만드는 싸움이 될 것이다. 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이제 그 비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이른 아침 대한그룹 본사 고위 임원회의실 앞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출근 시간보다 빠른 시각이었지만 이미 회의실 복도는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회의에 소집된 이들은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고 그중 몇몇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회장이 직접 회의를 소집했다더군. 무슨 일인지 아나? 잘 모르겠지만 요즘 내부 감찰이 조용히 움직인다는 소문은 있었어. 혹시 인사 개편인가? 궁금증과 불안이 뒤섞인 속삭임들이 오고 갔지만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그때 정우빈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간결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조용히 자리에 앉은 그는 참석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평소라면 미소를 지으며 시작할 자리였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서류 한 뭉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오늘 회의는 기존의 안건과 무관합니다. 본사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윤리적 행위와 부당한 인사 운영, 내부 비리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 얼어붙었다. 몇몇은 눈이 동그래졌고 몇몇은 몸을 굳혔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재무담당 전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우비는 그의 말을 끊었다. 먼저 본사 15층에서 발생한 내부 문서 분실 사건. 해당 사건은 이미 복사실 CCTV, 출입 기록, 내부 보안 로그를 통해 진범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거 없이 한 계약직 직원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여러 화면을 공유했다. 회의실 한쪽 벽에 연결된 대형 스크린에는 복사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서 한주리는 문서가 든 가방 옆을 지나쳤지만 전혀 손대지 않았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주변을 정돈하고 자리를 떴다. 그리고 이어서 관리팀 최 차장이 문서를 몰래 들고 나가는 장면이 그대로 재생되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몇몇은 당황했고 누군가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음은 회계팀 이산 횡령 관련 자료입니다. 우비는 두 번째 폴더를 열었다. 거기에는 내부 자금이 특정 업체로 빼돌려지고 다시 특정 임원의 가족명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다. 모든 서류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고 출처도 명확했다. 그는 말없이 하나씩 넘겼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비는 잠시 말을 멈췄다.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에 대한 사례입니다. 스크린에는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권석호 팀장이 직원들에게 쏟아낸 욕설과 조롱, 한주리를 향해 말했던 위협적인 발언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회의실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자료들은 지난 한 달간 제가 직접 수집한 것들입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청소부로 위장해 본사에 들어온 건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이 회사가 진짜 어떤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당황, 경악, 그리고 불신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회장님이 청소부로. 누군가가 우물거렸고 우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이름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눈으로 본 대야는 우리가 생각하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를 발표하려 합니다. 첫째, 관리팀 최 차장, 권석호 팀장 포함 총 7명의 중간 관리자들은 즉시 직무 정지 조치됩니다. 내부 감사 후 형사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둘째, 계약직 하청직 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부당 계약 관행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셋째, 회장 직속의 윤리 감사팀을 신설하려 익명 제보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외주, 정규직, 계약직 구분 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발표는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이었다. 모두가 놀랐고 어떤 이들은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고 회장의 의지가 너무 단호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오비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한주리 씨에게 이 자리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그녀는 이 회사가 잃고 있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정의, 양심, 그리고 인내.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처럼 묵묵히 일하며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이들이 다시는 상처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은 곧 느리지만 확실한 박수로 바뀌기 시작했다. 멋머친 망설였지만 꽃 전체가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단순한 이의가 아닌 긴 시간 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온 이 회사에 대한 반성의 박수이기도 했다. 그날 회의가 끝난 후 정우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름은 걷히고 있었고 서울 도심에는 다시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진짜 보고 싶었던 건 하늘이 아니라 이 회사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날,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날, 그리고 약하다는 이유로 밀려나지 않아도 되는 회사. 그날이 올 때까지 그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오늘이었다. 조용하지만 가장 큰 결단의 날. 회의가 끝난 직후 대한그룹 본사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엘리베이터 안, 복도, 흡연실, 심지어 메신저 대화방까지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이야기를 나눴다. 진짜야. 회장이 직접 청소부로 위장했다는 게. 권 팀장 직무 정지래. 최 차장도. 확인되지 않은 말과 이미 확인된 사실이 뒤섞여 빠르게 확산되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당연했던 위계와 권위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 균열은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정우빈은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었지만 자신의 사무실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일부러 본사 층들을 돌았다. 정장을 입은 회장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 시선을 마주쳤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놀란 얼굴로 그를 보았다. 어떤 이는 눈빛 속에 안도를 담고 있었고 또 어떤 이는 두려움을 숨기지 못했다. 그날 오후 전사 공지 메일이 발송되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전 임직원 대상 긴급 설명회. 시간은 오후 5시. 장소는 본사 대강당. 그 시각이 다가올수록 회사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특히 중간 관리자들 사이에서는 불안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누군가는 서류를 급히 정리했고 누군가는 전화를 붙잡고 있었다. 이미 사라진 권력의 그림자에 매달리는 모습들이었다. 오후 5시 정각, 대강당에 불이 켜졌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자리를 채웠다.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외주 인력까지. 이 자리에 모두가 모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앞줄에는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뒤쪽에는 평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정우빈은 무대 뒤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메모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펼쳐보지 않았다. 오늘은 원고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가 무대 위로 올라오자 강당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다. 이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들을 더 이상 일부만 알고 일부만 침묵하는 구조로 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스크린이 켜졌고 회의실에서 공개했던 자료 일부가 다시 재생되었다. 다만 이번에는 더 많은 맥락이 설명되었다. 문서 분실 사건, 내부 비리, 그리고 계약직 직원에게 전가된 책임. 영상 속 한주리는 고개를 숙인 채 조사를 받는 모습으로 등장했다. 강당 여기저기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이 직원은 오빈이 말을 이었다.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약하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의심받았고 가장 쉽게 배제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바라보았다. 이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구조의 문제입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몇몇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러나 오비는 그들을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중간, 그리고 뒤쪽을 향해 있었다. 그동안 말할 기회조차 없었던 사람들. 저는 이 회사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방치한 책임자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깊고 분명한 사과였다. 강당은 완전히 정적에 잠겼다. 오늘부로 대한그룹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이미 발표한 조치 외에도 모든 계약직 하청 인력의 계약 조건을 재검토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때 한 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무 담당 부사장이었다. 회장님, 이런 변화는 회사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외부 투자자들의 신뢰는 오빈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사람을 희생시켜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강당 안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누군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만약 이 변화로 제가 자리를 잃게 된다면 그것도 감수하겠습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선언. 그날 설명회는 1시간 넘게 이어졌다. 질문도 받았다. 조심스러운 질문,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울먹이는 질문까지. 정우빈은 모두 피하지 않았다.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강당 한쪽에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계약직 직원 몇 명이었고 그들 중 한 명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진짜 변화는 거겠죠. 그 질문은 누구에게 한 말도 아니었지만 오비는 들었다. 그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시간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그날 저녁 회사 밖에서는 또 다른 파장이 시작되었다. 익명의 제보를 통해 일부 언론이 내부 비리와 회장의 위장 근무 사실을 포착했다. 기사 제목은 자극적이었지만 내용은 점점 본질에 다가갔다. 대한그룹 내부 고발로 드러난 민낯. 청소부로 일한 회장. 무엇을 보았나.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다. 이사의 일부는 긴급 통화를 요구했고 해외 투자사에서도 문의가 쏟아졌다. 압박은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다. 정우빈은 그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한 통의 문자만 보냈다. 내일 오전 이사회 전체 회의.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는 이미 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켜지고 있었다. 그 불빛들 아래에는 오늘 처음으로 고개를 든 사람들이 있었다. 한주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빛 속에서 담담하게 말하던 그 표정. 잠깐의 정의보다 오래된 무관심이 더 무섭다. 오비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잠깐이 아니게 만들겠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이사회 회의는 예상보다 길어졌다. 오전 9시에 시작된 회의는 점심시간을 넘겨서야 끝났고 회의실 문이 열렸을 때 몇몇 이사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고 몇몇은 굳어 있었다. 정우빈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회의의 결론은 명확했다. 단기적인 주가 하락과 외부 압박을 감수하더라도 이미 공표한 개혁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 일부 이사는 반대했고 일부는 조건부 동의를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오빈이 회의실을 나섰을 때 비서가 조용히 다가왔다. 회장님, 한주리 씨에 대한 공식 조치가 필요합니다. 인사팀에서는 즉시 복직 제안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사과문과 함께요. 오빈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멀리 보이는 도로,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얼굴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안은 하세요. 하지만 강요는 하지 마십시오. 비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오후
한주리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지만 여전히 안정을 필요로 했다. 주리는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쥔 채 모니터에 표시되는 숫자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심박수, 혈압, 산소 포화도. 숫자들은 여전히 그녀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한주리 씨 맞으십니까?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대한그룹 인사팀 과장이었다. 네.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복직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직무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주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복직, 정규직,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단어들이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에게는 닿을 수 없는 세계였다. 죄송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다. 조건은 조정 가능합니다. 근무 시간도, 부서도.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리는 말을 이었다. 제가 회사에 돌아가면 그건 제가 억울함을 풀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여전히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다시 그 구조 안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확고했다. 저는 지금 어머니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쉬고 싶습니다. 인사팀 과장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정중하게 통화를 마쳤지만 그녀 역시 이 대답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오비는 그 보고를 받았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상하지 못한 선택은 아니었지만 막상 마주하니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비서의 말에 오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추가 지원은 어떻게 할까요? 병원비, 생활비. 계속 지원하십시오. 단, 회사 이름은 드러내지 말고. 오비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그녀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 밤, 오비는 다시 한번 청소부 복장을 꺼내 들었다. 더 이상 위장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 옷을 버리지 않았다. 그 옷에는 그가 보았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대한그룹 내부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익명 제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묻혀있던 사례들이 하나둘씩 접수되었다. 계약직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 무급 야근, 모욕적인 언사들. 그동안 원래 그런 것으로 치부되던 일들이 이제는 기록되고 있었다. 언론의 관심은 여전히 뜨거웠다. 회장의 행보는 칭찬과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어떤 이는 이선적 퍼포먼스라고 했고 어떤 이는 늦었지만 필요한 결단이라고 했다. 오비는 그 모든 평가를 받아들였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내부의 변화였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지금 이 회사에 없는 한 사람이 있었다. 한주리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있었다.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고 잠시 혼자 숨을 돌릴 시간이 필요했다. 옥상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여전히 바빴다. 차들은 멈추지 않았고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움직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예전에 회의실 청소를 하다 우연히 주운 메모지였다. 거기에는 누군가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성과는 숫자로 남지만 선택은 사람으로 남는다. 그 문장을 읽으며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 문장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 문장이 지금의 자신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기로 선택했다. 적어도 지금은 그것은 도망이 아니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날 밤, 오비는 집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다. 도시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한주리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다. 잠깐의 정의보다 오래된 무관심이 더 무섭다. 오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우리는 오래 가야 한다. 한 사람의 용기가 불씨가 되었고 그 불씨는 이제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야 했다. 한주리가 돌아오지 않아도 그녀가 남긴 흔적은 이미 회사 곳곳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우빈에게는 무엇보다도 분명한 책임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해지고 있었다. 병원 앞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것은 한주리가 회사를 떠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다. 계절은 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흘러갔다. 아침 일찍 병실로 올라가 어머니의 얼굴을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상태를 묻고 복도 끝 자동파 매기 앞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 그 반복 속에서 그녀는 조금씩 숨을 고르고 있었다. 어머니의 상태는 안정적이었다. 위급한 고비는 넘겼고 재활 치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병실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받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주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아직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당장 무너질 것 같은 공포는 없었다. 그날도 주리는 병원 1층 로비에서 처방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오가고 휠체어가 지나가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렸다. 삶은 여전히 분주했고 그녀는 그 한가운데에 조용히 서 있었다. 한주리 씨. 뒤에서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익숙한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낯설지도 않았다. 주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정우빈이 서 있었다. 그는 회사에서 보던 모습과 달랐다. 정장도 회장의 표식도 없었다. 검은 코트에 평범한 셔츠 차림. 그저 병원을 찾은 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주리는 그를 알아보았다. 아니,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우빈이 먼저 인사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이 만남이 부담이 될까 걱정하는 사람처럼. 네. 주리는 짧게 대답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병원의 소음이 그 침묵을 채웠다. 어머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직 치료는 남았지만요. 다행입니다.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우빈은 잠시 주저하다가 말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리는 시계를 봤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앞 작은 공원에는 벤치 몇 개가 놓여 있었다. 나무 사이로 햇빛이 내려왔고 바람이 잎사귀를 흔들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지만 서로를 바로 보지는 않았다. 회사 이야기를 하러 온 건 아닙니다. 우빈이 먼저 말했다. 적어도 오늘은요. 주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말을 이어가기를 기다렸다. 사실 확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우빈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지갑을 꺼냈다. 가죽은 많이 닳아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다. 몇 년 전 제가 아직 대학원생이었을 때입니다. 지하철에서 이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고 안에 있던 돈도 신분증도 모두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주리는 그 지갑을 바라보았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 저녁 런무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군가 지갑을 맡기고 갔다고. 이름도 남기지 않았고 보상도 거절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빈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때 지갑을 돌려준 사람이 고등학생이었대요. 교복 차림에 말수가 적고 계속 고개를 숙였다고. 주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혹시 우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게 한주리 씨였습니까? 공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바람 소리만이 잔잔하게 들렸다. 주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그녀의 대답은 담담했다.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 좌석에 떨어져 있던 걸 봤고 그냥 주인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우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제가 그 지갑을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아직 믿을 만한 사람이 있구나.
주리는 작게 웃었다. 그런 걸로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였어요. 그 당연한 게 우비는 천천히 말했다. 저한테는 아주 큰 기준이 됐습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그날을 떠올리게 됐거든요. 그는 고개를 돌려 주리를 바라보았다. 회사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주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다. 자신이 무심코 했던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에 그렇게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낯설게 다가왔다. 그래서 우빈이 말했다. 이번 일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겐요. 주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는지. 어떤 선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사를 떠난 것이요. 돌아가면 더 많은 걸 바꿀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우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걸 바꿨습니다.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당신이 돌아오지 않기로 한 선택은 도망이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이었고,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진 선택이었습니다. 주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저는 그녀가 말했다.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삶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그렇습니다. 우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공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잠시 후 주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를 봐야 해서요. 그럼 우빈도 일어났다. 더는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언젠가 다시 함께 일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땐 같은 자리에서가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고 싶습니다. 주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이 온다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우비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동안 서 있었다. 그는 지갑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오래된 가죽의 감촉이 손끝에 남았다. 세상은 원래부터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의 작은 선택 하나가 다른 누군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키는 일이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임을. 이야기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끝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에 가까웠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대한그룹 본사에 불어닥쳤던 폭풍은 어느새 일상이 되었고, 일상은 서서히 다른 모습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같은 건물, 같은 로고, 같은 출근 시간이었다. 그러나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이곳은 더 이상 예전의 대안이 아니라는 것을. 정우빈은 변화를 서두르지 않았다. 급격한 개혁은 또 다른 침묵을 낳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씩, 그러나 분명하게 구조를 바꾸어 갔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구분은 점차 의미를 잃어갔고, 업무 지시와 평가 기준은 문서로 명확히 남았다. 원래 그랬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익명 제보 시스템은 예상보다 많은 목소리를 끌어올렸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기록으로 남았다. 무시당한 순간, 부당한 지시, 그리고 침묵을 강요받았던 기억들. 그 기록들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기준이 되었다. 우비는 매주 한 번씩 본사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임원 전용 공간을 없앤 뒤였다. 그는 일부러 다른 직원들 옆에 앉았고 말을 걸지 않아도 괜찮았다. 누군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누군가는 처음으로 편하게 웃었다. 그 변화는 작았지만 확실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대한그룹은 창립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대규모 행사였지만 이번에는 외부 홍보보다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자리로 기획되었다. 1년 동안의 변화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행사 전날 밤, 우비는 혼자 대강당 무대에 서 있었다. 텅 빈 객석을 바라보며 그는 처음 이 자리에 섰던 날을 떠올렸다. 진실을 공개하던 날, 숨조차 쉬기 어려웠던 공기,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한 사람의 얼굴. 한주리. 그녀는 여전히 회사로 돌아오지 않았다. 간간히 인사팀을 통해 어머니의 상태가 전해졌고 우비는 그 소식에 안도했다.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한 약속은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었다. 행사 당일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앞줄과 뒷줄의 구분은 없었다. 임원도 계약직도 예주 직원도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다. 무대에 오른 우비는 잠시 객석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이 자리는 성과를 자랑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이야기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의 변화를 숫자로 설명하지 않았다. 대신 몇 가지 사례를 이야기했다. 제보를 통해 해결된 문제, 계약 조건이 바뀌어 삶이 달라진 사람들, 그리고 처음으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었던 순간들. 이 변화는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비는 말했다. 침묵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떠나면서까지 질문을 남긴 사람들 덕분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오늘 그 질문을 남긴 사람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강당이 술렁였다. 무대 옆 문이 열렸고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한줄이었다. 그녀는 정장을 입고 있지 않았다. 단정한 셔츠와 코트 차림, 여전히 소박한 모습이었다. 객석 여기저기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가 무대 위로 올랐다. 우비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다. 한주리 씨는 그가 말했다. 이 회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객석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이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주리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대신 무대 한가운데에 서서 천천히 객석을 바라보았다. 수백 개의 눈빛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저는 그녀가 말했다. 대단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다. 저는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많이 참았습니다. 참는 게 어른이라고 배웠고 참아야 살아남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하지만 제가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건 부당함 그 자체보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침묵이었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래서 저는 돌아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용기가 회사의 제도가 되기 전에는 제 삶을 다시 그 안에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우빈을 잠시 바라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객석을 향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예전에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일하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틀린 게 아니라고. 침묵은 미덕이 아니라 상황이 만든 선택일 뿐이었다고.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이제 선택지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말할 수 있는 선택지. 그녀는 말을 마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박수는 천천히 시작되었다. 누군가 먼저 손을 쳤고 곧 강당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 박수는 환호가 아니었다. 오래 쌓여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소리였다. 행사가 끝난 후 우빈과 주리는 무대 뒤에서 잠시 마주 섰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우빈이 말했다. 저도 주리가 답했다. 이 정도면 돌아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회사로?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회사 안으로가 아니라 회사 옆으로. 우빈은 그녀의 뜻을 이해했다. 몇 주 뒤 대한그룹은 일부 독립기구 형태의 노동윤리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그 위원회에는 한주리의 이름이 있었다. 직원도 임원도 아닌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로서였다. 그날 저녁
오비는 다시 혼자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완벽한 곳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누군가는 고개를 들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그러나 선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